안녕하세요, 퍼컬처 브리미입니다. 이전 시간 맘루크 대 예니체리에서 군주의 근위대가 권력을 얻고 고인물이 되자 군주를 갈아치운 사례들을 살펴봤었는데요. 혹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 지배자와 가장 가까운 무장 세력은 반란을 쉽게 일으킬 수 있게 로마 시대부터 근위대의 흑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근위대, 친위대 비슷한 뜻이라 영상에서는 혼용해 사용했습니다. 오랜 내전을 끝낸 아우구스투스는 공식적으로 프라이토리안이라는 황제 직속의 무력 집단을 편성합니다. 구성원은 에퀴테스 계급으로 그야말로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황제가 전선에 나설 경우 이들은 로마군 최정의 전력으로 활약했고 근위대장들은 지휘관으로 활약했습니다. 전장에 투입되지 않았을 때는 원로원과 황제의 정적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질되기 시작하죠. 칼리굴라 황제를 시해하고 클라디우스 황제를 옹립했으며 또 클라디우스를 독살하고 네로 황제를 세웠다 배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콤모두스 암살에는 근위대장이 적극 연루되었죠. 사실 황제들 대부분의 죽음과 즉위에 프라이토리아니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존의 프라이토리아니 중 정예들을 빼내 제우스와 헤라클레스라는 황제 호위 부대를 새로 편성함으로 이들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프라이토리아니는 306년 발레리우스 세베루스 황제를 폐위시키고 막센티우스 황제를 옹립함을 끝으로 수명이 다합니다. 콘스탄티누 1세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끝장냈기 때문이죠. 콘스탄티누스 1세는 프라이토리아니를 폐지하고 게르마니아 방면 국경으로 이동 배치합니다. 나름 관대한 처사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근위대 혹은 친위 기병대 스콜라이 팔라티나이가 창설됩니다. 이전 시간 팔라딘의 유래가 황제가 살던 팔라티누스 언덕이라 소개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 언덕의 이름을 따서 스콜라이 팔라티나이에게 붙였습니다. 팔라딘의 직접적 조상이라 할 수 있죠. 초기엔 로마 출신도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엔 거의가 게르만족 출신인 것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정규군보다 더 높은 급료를 받고 특권을 누렸지만 편한 궁중 생활에 익숙해짐과 황제들이 직접 전장에 나서지 않게 되므로 전투력은 점차 떨어지고 골칫덩이가 되어갑니다. 이에 황제 레온 1세는 자신의 고향인 이사우리아에서 300의 병력으로 새 근위대 엑스쿠비토레스를 창설해버립니다. 그럼에도 스콜라이 팔라티나이는 해체되진 않았습니다. 이들을 해체시킬 경우 게르만족의 반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6세기쯤에는 의전용 부대로 전락해버립니다. 재밌는 사실은 유스티누스 1세가 바로 새 근위대 엑스쿠비토레스 근위대장 출신이란 점입니다. 물론 엑스쿠비토레스라는 지지 세력이 없었다면 황제가 되기는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엑스쿠비토레스 역시 6, 7세기 로마 황실의 권력 투쟁에서 빠질 수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서 시작한 근위대의 변화를 설명하다 은근슬쩍 동로마, 비잔틴의 황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프라이토니아리를 폐지한 콘스탄티누스 1세가 330년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했고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기와 구분하려고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라 부르는 것이지 당시에는 로마 제국입니다. 편의상 이후 비잔틴 제국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8세기 중반 콘스탄티누스 5세에게는 수비적인 지방군이 아닌 국토의 재수복 전쟁에 투입될 강력한 중앙군이 필요했습니다. 반란도 막아야 했죠. 엑스쿠비토레스는 기존의 스콜라이 팔라티나이와 함께 상비 중앙군 타그마로 개편되면서 근위대 임무는 바실리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엑스쿠비토레스는 급격한 중기병화와 지휘관의 격상을 거쳐 야전군이 된 것이었죠. 이들은 상류계급 출신의 직업군인으로 당시 제국군 기병 전력 중 최정예로 평가받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황제의 경우에 소외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황궁과 황족들을 보호하는 부대인 바실리키 에테리아의 일부가 더 정확하게는 바실리키 에테리아의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바실리키 에테리아를 잠깐 소개하자면 기록상 813년 첫 등장한 근위대로 프랑크, 카자르, 알란, 아랍 계열이 중심이었지만 10세기에는 자국민 중심의 카타프락토이 중기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위대라는 포지션은 바랑인 친위대 바랑기아 가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버서커의 후예 엄청난 전투력과 군주를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런 친위대 바랑기아 가드입니다. 탄생 비화 역시 맘루크나 예니체리와 비슷합니다. 기존 세력과 연결되지 않은 군주에게 절대 충성할 수 있는 나만의 무력부대. 그래서 아랍의 군주들은 이민족 노예 출신 소년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었죠. 하지만 고인물이 되자 이들도 썩어버렸죠. 바라양인들은 노예가 아닌
용병들입니다. 이들은 874년부터 비잔틴에서 복무했지만 정식 편제로 확립된 건 바실리우스 2세 때 988년입니다. 역시 맘루크의 탄생 시기와 비슷하네요. 10세기 말 아나톨리아의 귀족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 위기에 빠지자 바실리우스 2세는 키예프 공국의 볼로디미르 1세에게 약 6천의 발항인 부대를 지원받습니다. 그 대가는 바실리우스 2세의 여동생 안나였습니다. 결혼 동맹이었죠. 그리고 아비도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 반란을 진압합니다. 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귀족들이나 기존 근위대보다 이 북유럽 뿌리의 용병이 훨씬 충성스럽다는 것을 깨달은 황제는 본격적으로 바이킹 후손을 모집합니다. 당시 고도화된 정치 시스템을 갖추었던 비잔틴에서는 내국인이라면 각자의 배경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관계를 가지기 쉬웠습니다. 그에 비해 멀리서 온 외국인 바랑기아 가드는 고용주인 황제 이외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기에 정치적 갈등에서 자유로웠죠. 여기까지는 예니체리와 똑같네요. 그 밖에 금욕적 생활, 결혼이 허가되지 않던 예니체리와 묘하게 비슷한 구석이 있었는데 바로 동정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게르만족 풍습에서는 전사로서의 키와 힘, 능력이 동정을 오래 유지하는 만큼 커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역사에서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번의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당시의 혼란스러운 역사를 봤을 때 그 충성도는 정말 이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랑인의 어원은 바르, 맹세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름값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바이킹 관련 사가와 역사에서도 이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볼리 볼라손이 바랑기아 가드로 몇 년을 근무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황제가 하사한 비단 옷에 금실로 수놓은 자줏빛 망토를 걸친 화려한 모습으로 금이 환영했다고 합니다. 연봉이 무지 세서 바이킹 본토에서 입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가장 성공한 바랑기안 가드라면 나중에 노르웨이의 왕이 되는 하랄드 시구르손 3세입니다. 왠지 척박한 지역 출신이 성공하기 위해 선진국행을 택하는 구루카 용병과 닮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황제와 충성 서약을 맺었는데 특이한 점은 황제 개인과 생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황제가 바뀌면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니키포로스 2세가 요한니스 1세에게 암살을 당할 때 바랑인 친이 되는 전임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지만 결국 찬탈자가 니키포로스 2세를 죽이자 그들은 방금까지 싸우고 있던 요한니스 1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황제의 자리는 자주 바뀌니 복잡한 정치 문제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안위와 명예를 위한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후임 황제도 어쨌든 자신들을 계속 고용할 테니 말이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황제를 옹립할 필요가 없는 이 시스템이 어쩌면 군주에게 배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우린 욕심 없어. 고용 보장만 해줘. 바랑기아 가드는 숙련된 검객이나 궁수이기도 했지만 주로 날이 넓은 데이넥스와 방패로 무장했습니다. 체인메일을 착용하고 롱소드와 롬파이어로도 무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엘리트 보병이었지만 황실 근위대라는 특성상 마상에서 전투했다는 기록도 흔하게 등장합니다. 베로이아 전투에서 처음에 기병들과 돌격했다가 하마해서 전진했다는 묘사가 나오고 4차 십자군 당시에도 말을 타고 성벽 위를 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나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만 투입됐다고 합니다. 현대 비잔틴 연대 학자들에 따르면 공격 시 분노에 차 있었는데 상처를 입거나 피를 흘리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아지경 트랜스 상태가 그들에게 초인적 힘을 주고 상처에서 오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거겠죠. 지난 시간에 소개한 버서커 모드로 해석합니다. 역시 바이킹의 후예네요. 또 바랑기아 가드들에겐 독특한 권리가 있었는데 군주를 배신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비잔틴 황제가 죽었을 때 이들은 황실로 달려가 그들이 운반할 수 있는 한 많은 금과 보석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더 많은 스칸디나비아인들이 당시 유럽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미클라 가르드로 향했죠. 황제를 가까이서 호위하는 부대의 특성상 많은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칸나이 전투, 만지케르트 전투 등 참가한 전투마다 용맹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1081년 디라키움 전투가 벌어집니다. 알렉시오스 1세와 로베르 기르카스가 주인공입니다. 알렉시오스 1세는 무너져가는 제국의 그야말로 십자군이라는 양날의 검,
금지된 약물을 사용해 300년간 제국의 수명을 연장시킨 장본인입니다. 로베르 기르카스는 당시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활약한 노르만 출신 정복자였죠. 당시 최고의 전사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스킵하고 디라키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황제는 바랑기안 가드와 함께 중앙을 맡고 노르만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 당시에 바랑기안 가드는 상당수가 앵글로색슨 전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노르만인을 철천지 원수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정보광 윌리엄이 이끄는 노르만인들에게 가족과 고향을 모두 잃고 숙청을 피해 제국의 몸을 의탁했기 때문이었죠. 황제가 돌격을 명령했고 바랑기안 친위대는 적의 중앙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로베르는 이들에게 화살과 투석구를 퍼부을 것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쉴드 월을 짜고 그대로 진격합니다. 오히려 로베르의 궁수들이 바랑기안과 근접전을 해야 할 만큼 가까워지자 로베르는 궁병대에게 후퇴를 명령하고 이들의 진격을 막기 위해 기병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기병 돌격조차 바랑기안의 진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전투 묘사는 스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황제와 함께 위기에 빠지고 황제를 전선에서 이탈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바랑기아 가드들은 탈출에 실패해 전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디라키움 전투에서 선배 군이 부대였던 스콜라이 타그마와 엑스쿠비 토레스 역시 괴멸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단 바랑기안 가드는 재건되어 이후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204년 4차 십자군 전쟁 때 마지막까지 황궁을 지키며 방위하다 다시 괴멸당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로스 1세 시절에 다시 재건되었던 기록이 있으니 최소한 1259년까지는 존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 전투력과 충성심에 반한 황제들에게 그들은 괴멸되어도 다시 살릴 만큼의 가치가 있던 것이었겠죠. 능력에 맞게 연봉 많이 주고 고용보장 해주면 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